자, 대통령 지지율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뜻 더욱더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계엄령 카드라는 걸 야당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만지작거린다는 건데 글쎄 이게 객관적인 진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촛불 민심 자극 목적이라는 해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임명장 수여까지 한 거죠. 대통령이 완전히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업무한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새로운 차관들 임명을 했는데 오늘 네.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수여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최근에 공식 일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광업 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어떤 임명장도 수여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 신임한 차관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일 만에 공식 일정을 소화한 건데 이것이 과연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놓고 이제 정치권에서 해석이 분분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치 외치 구분할 것 없이 할 것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박성호 부국장,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 밀리지 않겠다. 네. 그러한 기조를 구체적인 어떤 내치와 외치에서 특히 어떤 외교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다 네. 한다. 이런 속에서 대통령이 일단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 나타난 많은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냉정히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얻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전면적으로 네. 할 일을 하겠다 이런 기조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박정화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청와대 위성사진이거든요. 여기가 본관이니까 대통령 집무실인데 글쎄요. 본관인데 요 위민관이라는 이곳에 대통령이 자주 방문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계속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위민관이라는 거는 수석이야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네. 이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소위 비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는 세 개 동의 건물이 있는데요. 위민 1, 2, 3관으로 되어 있고 네. 위민 1관에는 대통령이 안에 내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난 정권부터 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이 여기 본관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국무회의건 수석비서관 회의건 다 본관에서 하는데 일로 자주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요즘 들어서. 통상적으로 모든 회의는 본관에 있는 회의실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차관들이나 수석들이 이제 본관에 올라가서 회의 참석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3인방이 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위민 1관에 설치되어 있는 집무실에 하루에도 2번씩이나 네. 오셔서 참모들하고 회의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진다라는 얘기가 오늘 아침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박정호 국장. 그러면 대통령이 너무 참모들하고 접촉이 안 되고 격리돼 있고 독대 없고 이런 불통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참모들까지도 있다는 얘기 이제 따끔하게 듣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걸 상당히 의식한 걸로 봐야죠. 그동안 본관에서 정호성 부속 비서관의 사실상의 통제하에 어떤 수석들이나 장관들조차도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홀로 판단하면서 엉뚱한 최순실 씨의 말하자면 코치를 받고 국정을 운영해왔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떤 우선 가까이 있는 청와대 참모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하는 이런 국정을 하겠다라는 하나의 의지 이런 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거리인데 결국 대통령이 자꾸 나왔는데 사실 인수위 때부터 이런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이 근무하는 위치, 참모들과의 거리, 결국 소통의 정도를 말하는 건데 대통령이 본관을 허물고 일로 오시든가 아니면 참모들이 본관으로 대거 들어가든가 그런 해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전 수석은 지금 본관에 있습니다. 네. 저게 들어가야죠. 백악관 스타일로. 네.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참모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장관을 지휘해야 되는데 저게 대통령이 한번 3인방을 거쳐서 위민관에 있는 수석비서관 거치면 그분들이 장관을 지휘하는 구조로 가니까 이 층층시야가 돼갖고 정치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저건 본관에 저걸 다 합쳐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대통령은 이제 새로 국정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장악할 뜻을 밝혔고요. 실제로 그 제스처 중에 하나로 전에 없던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내일 이제 촛불 시위 4번째 시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계엄령 얘기를 하네요. 대통령이
시위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계엄을 선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3살 버릇 80 간다고 박근혜 대통령 18년간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의 집권을 몸으로 보았습니다. 국민적 저항 속에서도 그 정권을 지켜온 노하우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순수하게 안 됩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일단 뭐 계엄령을 선포할 거라는 정보가 돈다고 얘기하는 거군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위급한 상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뭐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을 선포한다 칩시다. 그럼 네.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냐면 국회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에 찬성했으면 계엄령을 해제를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과반수 차지하는 것은 어찌죠 야당입니다. 네. 바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겠죠? 네.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 추미애 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네. 어떤 의원보다도 헌법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일도 없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실 텐데 오늘 야당 대표가 와서 야 지금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다는 얘기가 있어 라는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과연 이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라는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보다는 본인들의 네. 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좀 자극적인 용어들을 동원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저것이 제1야당의 초선 의원도 아니고 대표가 할 적절한 발언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네, 이 정확한 정보를 우리 추미애 대표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자들도 같은 정보를 가지고 달리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추 네. 대표가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저도 지금 저 박사모 하는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뭔가 하면은 대통령님 이렇게 시끄러운데 계엄령 선포해 주십시오 하는 탄원에 가까운 거지. 네. 청와대에서 비상계엄 준비한다는 거는 저도 꽤 여러 군데 이렇게 취재만 갖고 있지만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네. 지금 저걸 보면서 추 대표가 저렇게 어떤 박사모에 가까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저거 하는 거는 정보의 네. 조작입니다. 조작이고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금방 그 박지원 대표께서 하시는 얘기 3살 버릇 80 간다? 네. 뭐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일종의 제가 보기엔 연좌제를 거론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네. 본인도 연좌제에 걸립니다. 저분은 할아버지 얘기 나오면은 연좌제 얘기 안 나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뭔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해야 되고 연좌제 성격을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 대표님들. 그럼 왜 꺼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번 토요일 바로 네. 내일 있을 그 4차 집회 네. 그 아마 촛불 시위가 바로 이러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꾸미고 있대. 뭐야?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고 광화문으로 많은 인파들이 몰려 나오게 하는 일종의 선동이다. 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까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첫째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둘째는 정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미 그 6월 항쟁이라고 하는 또 그 전에 80년 민주화의 봄 어떤 짓밟힌 민주화의 봄을 통해서 이제는 스스로의 저항권을 통해서 헌법을 어떠한 독재 권력도 들어서지 못하는 이러한 많은 그 축적된 민주 역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무시한 채 네. 누가 감히 저런 그 계엄령을 도발을 비헌법적인 이런 상태로 도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정권의 자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네. 어느 정권이든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시중 일각에서 아까 얘기한 저런 것을 정보라는 이름으로 네. 포장해서 내놓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계엄하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정치 역사상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역사가 아니죠 분명히 그렇던 계엄 시절이 있었고 전체 우리가 10번 정도 경험을 한 거죠. 네, 계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계엄 중에 재미있는 거는요. 대한민국이 처음 48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계엄에 관한 법률도 없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제주에서 4.3 사건이 터집니다. 네. 그 4.3 사건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수에 있던 14연대가 출동하는데 또 거기서 반란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두 번 제주 계엄하고 여수 순천 계엄은 계엄령도 없이 계엄에 관한 법도 없이 선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49년도에 급히 만들어갖고 전쟁이 터지면 지금 전쟁 나면 무조건 거의 계엄으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엄이 쭉 자리 잡아왔었고 4.19 때도 이제 계엄이 있었고 그거는 박정희 이전의 계엄이고요. 그 이후에 계엄은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계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번의 계엄이 있었고 맨 마지막 10번째 계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1980년 5월의 상황이고요. 9번째가 11.6 시해 이후였습니다. 결국 우리 정치 현대사에서 아주 암울했던 시절에 있었던 그 10번의 계엄, 글쎄 이 시국에 생길 거라고 뭐 보는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야당에서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박성호 국장. 근데 이제 야당은 그동안 계속 대통령한테 하야하라고 요구했는데 탄핵 가능성을 이제 언급한다면서요. 네, 이제 그 탄핵을, 그러나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을 뭐 준비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제 어제 그 3당 대표 회동에서도 그렇고, 네. 그 야당의 대안이 뭐냐? 네. 하야를 요구했을 때 박 대통령은 하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럴 경우 야당이 무한정 어떤 대안 없는 주장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당의 비주류, 여당, 그렇죠. 비박들과 어떤 설득을 거쳐서 어떤 국회의석에서 200석을 돌파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을 갖고서 네. 어떤 탄핵을 압박을 하면 네. 대통령이 스스로가 하야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네.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고, 특히나 아마 이번 그 20일 날, 그 일요일 날 있을 그 최순실 네. 씨라든지 이런 안종범 수석 등의 그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 적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어떤 이러한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아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